수밖에 없는 거죠. 의원님 쪽파 한 단에도 14,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부들이 장을 보기가 겁나요. 시장 가기가 겁나는 겁니다. 그런데 24만 원 주지도 않고 어떻게 살라는 건지 정말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렵다.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 유튜브 창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물가 문제에 대해서 동네 마트 시금치 한 팩 약 반단 정도인데요. 7,000원입니다. 욕 나와요. 이제 이런 글들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밖에서 외식 못 합니다. 냉면 한 그릇 가격이 10,000원이 넘어가요. 14,000원입니다. 여의도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 이 와중에 이제 세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금투세 이 세법 개정 논의가 지금 치열한데 의원님께서는 혁신당의 조세개혁 TF 단장 맡고 계십니다.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기조는 부자 감세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도 지금 아직 결론을 정확하게 내지는 않는데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와 또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노선이 살짝 달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율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국혁신당에서는 지금 제기되는 여러 가지 세금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현 상황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부터 저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니까 세수가 많이 거치고 있다. 아주 호황이다. 그러면 어떤 세제 개편에 대해서 좀 기존에 뭐 불합리한 뭐 이게 세제 관련해 가지고 좀 약간 뭐 감세를 좀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56조의 세수 펑크가 났고 결손이 났고 올해도 6월 기준으로 작년보다 10조 원이 덜 거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서 법인세의 감세 정책을 많이 펼쳤는데 그 법인세 감세했던 이 후폭풍이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 부족은 올해는 작년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책임 있는 정부라면은 특히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는. 그렇다면은 이 부족인 세수를 어떻게 그러면 확보하고 조세 중립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고민과 그런 그 부분에 대안을 좀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가 없고 단지 기업 활성화를 위한 어떤 이 세제 개편 어떤 투자 이게 법인세나 이런 걸 이제 자산가의 어떤 이 자산을 이게 세금을 좀 낮춰주면은 이 사람들이 그 낙수 효과라고 하죠. 그게 이제 그 이론에 근거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하고 더 뭐 고용을 많이 창출을 많이 하고 뭐 이런 어떤 전제하에서 이 세제 개편이 이게 돼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낙수 효과 자체가 OECD와 IMF는 이미 2015년 뭐 전후로 그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더 이상 그 낙수 효과는 신자유주의의 그 논리로서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유효하지 않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14년인가 한국에 오셔서 한 얘기가 이거였어요. 교황님도 말씀하셨어요. 낙수 효과 이제 더 이상 효과 없다. 그 저는 낙장 불입이라는 말을 좀 쓰는데요. 낙수 효과는 장기적으로 살펴봤는데도 불입. 입증이 되지 않는다. 낙장 불입이다. 더 이상 낙수 효과 예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세제 개편안의 철학이 여전히 이 사망 선고를 받은 낙수 효과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이 많은 전문가들은 분수 효과, 어떤 민생 지원금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소득층 국민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걸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고 진작되고. 코로나 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실질적으로 그게 그 KDI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분수 효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철진한 낙수 효과에 기대어서.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기업들, 좋게 해주는 방식으로 세제를 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찬성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의석이 12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부에선 좀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민주당을 설득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역할을 뭐 사투리를 쓰자면은 예. 단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의원님은 참 제가 지금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새길로 새겠습니다. 어제 얼굴을 뵈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자꾸 이용렬 선생님 예, 개그맨 이용렬 씨하고 너무 닮지 않으셨어요?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조국혁신은 대구시당 위원장이 되었는데요. 네. 대구시당 그 부위원장 김동식 부위원장이 계십니다. 예. 제가 이 부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보다 이용들도 닮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이용렬 선생님 한번 모셔야 되겠네. 예. 김미화 언니하고 예, 이렇게 예. 해서 저희가 한번 모시고 한번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예,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미나리 한 단에 9,900원, 쪽파는 한 달에 18,000원. 그랬더니 어떤 분은 15,0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시고요. 지금 민생 물가가 너무 힘들다. 부추 한 단도 6,000원이 넘습니다. 배추 한 포기는 12,000원. 인천 부평시장에서 예, 그렇게 판다고 지금 의견을 올려주시고 계시고요. 지금 그 돼지고기, 닭고기도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콩나물, 두부 말고는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서민들 진짜 너무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와중에 부자 감세 왜 해주나요? 이런 의견들을 사실은 정치권이 받아서 민생 문제를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이 와중에 또 의원님 그 이홍렬 씨하고 코가 많이 닮았다. 이런 댓글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예, 지금 물가 상승도 월급 상승은 고사하고 임금 체불 너무 많이 늘어난다. 상반기에만 1조가 넘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부자들은 어떻게든 살지 않겠습니까? 그 뭐 25만 원 왜 주냐 부자들한테 이런 논리하고 비슷한데 그러면 좀 없는 사람들 좀 중하위층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강론상으로는 세제 개편안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크게 봤을 때는 특히 뭐 상속세, 금투세나 이번에 뭐 종부세는 정부 여당에서 약간 연막을 피웠습니다만은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종부세는 안 넣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더라도 뭐 그 부분은 많이 이 종부세가 종이 호랑이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최근에 인사청문을 해서 이제 취임하신 그 국세청장이 계신데, 고광현? 아닙니다. 이제 다른 국세청장. 그분이 이제 이촌동에 이제 가지고 계신 그 아파트가 시세가 한 37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공시지가 여러 가지 이렇게 계산해서 하면은 실제로 작년에 이제 납부한 종부세가 25만 5천 원 정도로 갑니다. 근데 이제 25만 5천 250, 2,500, 250도 아닌 25만 5천 원입니다. 시세 37억 이제 공제되고 공정시장 가격 뭐 이게 비율 곱해지고 또 뭐 이제 부부 1인당 이제 공제받고 이 장기보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그 중고 자동차세 25만 9천 원 낮은 25만 5천 원을 내신 걸로 지난번 이제 기재위 상임위에서 이제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본인도 인정을 하셨고요. 그런데 제 지인이 미국에 살다가 오신 분이 있는데 그 한국에서 이제 부동산 종부세에 대해서 막 많은 어떤 이런 이야기 이루어지는 걸 보고는 약간 붕괴를 하면서 자기 사례를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그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었는데 시세가 40억짜리 이제 주택이더라고요. 작년에 낸 그 보유세가 4,400만 원입니다. 보유세가 미국은 미국은 보유세가 4,400만 원인데 우리는 37억짜리 아파트에 25만 원. 그만큼 이제 종부세가 1가구 1주택 또 장기 보유 공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이 도입되다 보니까 특히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그 기준도 과세 기준 표준도 낮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막 올라갔을 때 그때와는 달리 부담이 많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주목하지 않고 과거의 어떤 뭐 정부세 뭔가 여전히 뭐 많이 부담이 되는 그런 인식하에서 네. 이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좀 이제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정부도 그걸 알기 때문에 네. 또 종부세가 그 100% 지금 지방 교부세로 가서 지방 재정에 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번에 정부가 종부세는 세제 개편안에 전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대신 뭐 상속세나 뭐 이렇게 예. 지금 뭐 상속세, 금투세가 좀 중요한 현안이 네. 되고 있고 지금 누굽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금투세 폐지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금투세 관련해서도 여러 이제 논의가 있는데 네.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먼저 뭐 지금 뭐 국힘하고 민주당 네. 사이에 어떤 금투세 논란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네. 저희 조국 혁신당도 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네. 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예. 제가 기자회견을 해서 네. 상당히 긴 분량의 이 금투세 관련되는 내용을 갖다가 제가 발표를 했고 네네. 그래서 요지는 예. 10월 국감 들어가고 세제 개편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에 네네. 9월 중에 결론을 내자. 국회에서 특위를 설치를 해서 네네. 왜냐하니까 정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금투세가 아직 도입이 안 된 걸로 이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미 도입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 연말에 법이 통과가 됐고요. 네네. 그런데 그렇죠. 유예 이제 부처로 유예 돼가지고 이제 시행이 이제 내년 1월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사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시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 기재에 와서 네. 관련되는 자료를 이렇게 쭉 한번 보다 보니까 네. 이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 반발하는 부분 일부가 이제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원천 징수 부분입니다. 원천 징수. 예, 그 과세관청의 편의상으로 이제 원천 징수 제도를 법에 넣어놨는데 네. 이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부담이 아니라 이제 복리 투자 기회를 이제 뺏는 거죠. 예,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투자해서 뭐 1,100이 됐으면 그걸로 한 번 더 투자하고 냈던 이게 기대가 있죠.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 근데 그걸로 이제 원천징수 반기로 이렇게 예를 들어 세울만큼 이제 원천징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시 정산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불만일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원천징수가 아닌 확정신고를 하면 투자자들이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네. 자기들 알아서 또 신고 안 하면 또 뭐 불성실 가산세 같은 거 부담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은 또 그런 식으로 바뀌면 아마 정권사나 이런 데서 우리 정권사로 오시면은 저희가 확정신고 대리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상품들이 아마 경쟁적으로 나올 겁니다. 저는 그래서 또 원천징수 부분을 이게 법을 빨리 개정을 해서 이 그 확정신고제도 바꾸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예. 본인이 이제 계정 하나를 해서 원천징수로 선택할 수도 있고 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병행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양자 간에 어떤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까?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도 원천징수 부분이 투자자들 원천징수에 의해서 투자자들 반발하는 게 있어서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국힘은 뭐 완전 유엔지 폐지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기재위원들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대체로 좀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어떤 입장이세요? 잘 뵙지를 못합니다. 자주 이제 기재위 열리지는 않고 이제 내일 결산 위한 기재위가 열리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 원천징수 부분은 예컨대 원천징수 때문에 발생되는 몇 가지 또 불만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를 확정신고로 바꾸면은 뭐 통장을 계좌를 하나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같이 해결이 됩니다. 그게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큰 그 불만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하고 그 외에 이제 건강보험료 부분 이제 또 소득으로 이렇게 잡히니까 건강보험료 올라가는 게 아니냐. 또 하나가 이제 인적공제 그 100만 원 이상 이게 소득이 발생하면 인적공제에서 또 빠지니까 요 후자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자기 아버님이 어떤 수의로 근무를 하면서 뭐 100만 이상 소득을 얻으면 당연하게 빠지는 구조인데 그와 비교했을 때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서 하는 이게 그러면 예외를 인정해주면 이게 형평성에 반하지 않냐라는 어떤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불구하고 이 금투세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의 어떤 초기 정착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요
기본 공제 요 부분은 네. 종전처럼 계속 그냥 인정해 주는 걸로 하는 거는 저는 그는 여야가 얼마든지 합의해서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 않나 싶고요. 네. 건강보험료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국세청장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 양도소득은 그 가산되는 게 아니라고 예. 국세청장이 확인해 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원천징수 문제도 있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네. 이제 대통령도 그래 나서서 뭐 기업들의 밸류업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상속세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런다고 재벌들 가족들 뭐 세금 깎아준다고 해서 뭐 기업이 밸류업이 되냐 뭐 이제 이런 이제 비판 논란도 있었는데 동시에 주주이익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도 좀 투자 환경을 좋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상법 개정안도 좀 통과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그런 것도 같이 세트로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함께 한 2, 3주 전에 그런 어떤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소수 주주의 개미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렇죠. 그 상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와 별도로 지금 이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런 어떤 후진적인 기업 지배 구조 때문에 생기는 맞습니다. 것이지 세금이 과세된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미국이나 OECD의 상당 국가에서 이런 금두세와 같은 형태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어떤 분 보니까요. 댓글에 캐나다에서는 12억짜리 집에 저 재산세가 보유세겠죠. 보유세가 66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상속세가 명목 상속세가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의 세제만 가지고 비교할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국민 부담률을 했을 때는 그 나라의 소비세나 어떤 보유세, 상속세를 다 통틀어서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제 그 정부 여당은 상속세 개편을 조정하면서 그 하나만 딱 동떨어지게 내 가지고 이제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높다, 낮춰야 된다 이 주장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보유세나 이런 부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보유세가 이게 아까 부동산 낮은 부분들 이런 걸 갖다 종합적으로 같이 봐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